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말이 있죠. 젊을 때는 잊고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늙으며 언젠가는 늙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집중 진단 사활은 고령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에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을 한 11번 했나 봐요. 뭐 허리, 다리 전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오면 비껴줬잖아요. 할머니들 계셔도 절대로 안 비껴줘요, 지금은. 그런데 좀 나이 드신 분, 좀 복지지원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좀 모자른다고 하고, 독거노인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20대 이제 막 대학교 나와갖고 취직이 빨리 안 돼갖고 그런 것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 그것도 조금 약간 병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식 기를 때는 생활하고 사느라고 한 번도 애들이 그렇게 이쁜지도 모르고 또 그랬는데 손주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 이쁘다고 길러줬는데 벌써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할머니는 전화 한 번 않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삽니다. 오늘 토론하기에 앞서 조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사활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사활이요? 뭐 자주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다 내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생각됩니다만. 예, 저도 이제 제작진한테 물어봤더니 바둑에서 바둑돌 죽고 사는 문제를 사활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문제에 비유할 때 사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어떤 중대한 집중 진단 사활 뭐 이런 용어로 사활이라는 용어를 쓰셨네요. 저희 그럼 오늘 토론도 사활을 걸고 토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고령사회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는데 역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활을 안 걸 수 없겠어요. 우선 저는 일본 역사,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주 분야이다 보니까 시청자 분들께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 문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의 역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연구 좀 듣고 싶었고요. 오늘 저는 그러면 제 전문 분야인 한국과 일본의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는 교수님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집중 진단 사활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반 시민분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고려대 고령사회 연구원의 전신인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경제적, 건강상, 일자리 준비 등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 정말 맞고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이러한 정책들,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고령화에 대한 어떤 준비도는 피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제 주체별로 좀 대응도를 좀 보면요.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보통 이하라고 어떤 준비하는 것이 미흡하다라는 게 한 80% 정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이 고령화의 대책을 어찌 따져보면 정부가 가질 것이냐, 가족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러한 논의들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사회적 돌봄이란 방식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도 뭐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정부와 이제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리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령화라는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나타나면서 이 용어들은 실제적으로 유엔이 인구의 기준을 따라서 각 나라별로 고령화에 대한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리에게 시작된 것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7% 정도 되는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령 사회는 전체 노인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 앞에 좀 더 인구가 많아지면 초고령 사회라는 초자가 붙은데요. 이것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면은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예, 사람들이 간혹 약간씩 헷갈리긴 하는데요. 뭐 유엔이 정한 인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 경우입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두 나라를 좀 비교하면 어떨까요? 두 나라는 인구의 성장도 비슷하고요. GDP의 성장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노인의 어떤 총 인구의 성장이라든가 인구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찌 보면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반면에 한국은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겪었던 이 시기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령 사회로 되는 것은 일본은 1994년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이제 고령화에 대한 스피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국가가 되는 일본은 2005년부터 훨씬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 전에 일본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한국은 20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비교를 통한다라고 하면 고령화의 스피드는 상당히 빠른 반면에 치매 인구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를 사회적 이슈로 양국 정부에서 노력하는 데는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여러 이유들 이런 것들은 차차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일본은 이미 2005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방향성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바른 진단을 해야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볼까요? 예. 자, 그럼 고령 사회가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그 원인에 대해서 중요도 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첫째가 일단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양쪽 나라에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연령을 높여주는 거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 저출산은 단편적으로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고령화까지도 유발을 하는데요. 두 개를 연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의료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제 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장수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본의 요양원에 가면은 3분의 1 정도에 가까운 노인들이 100세의 어르신들이 좀 많은 요양원들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보장과 같은 의료보장들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라든가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이러한 체계들을 늘려서 우리가 재정을 늘려야 되는 재정에 대한 압박, 부담감도 물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동력에 대한 문제들, 물론 노인을 누가 돌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본이란 나라처럼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돌봄, 개호에 대한 인력들을 수입하는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노인을 돌보는 일에 노인 돌봄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들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많은 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노동 인력이 도시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제 지자체 내지는 시군구에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고령 어르신들이 노동력이 그리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혼인을 하지 않는 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혼인에 대한 어떤 갈망,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 비혼 세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거죠. 뭐 어느 나라든지 한국과 일본도 그렇지만 고령화에 대한 가속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2020년에 합계 출산율,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게 되는 출산율의 정도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만 2020년에 일본은 1.33%,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에 0.84. 우리가 어찌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서 이제는 유명한, 우리나라는 이제 늙어가는 나라, 이런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엔의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8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신생아 수는 25년부터 급감하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50년 뒤에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한국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 후에는 70세가 가장 많게 인구 분포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지상파 고령화 뉴스를 보면 댓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게 떠오릅니다.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중요도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를 들 수 있어요. 고령사회에서는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또한 노인들의 의료비, 복지비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문제가 가중되는 거죠. 둘째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고령사회에서는 가족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고독사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격차도 심화되죠. 세 번째는 의료 문제입니다. 고령사회에서는 만성질환과 같은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증가되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 의료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A시를 보아도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노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지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노인 간호 인력이 부족 등의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이동수단, 즉 새로운 기반 구조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구조에서는 노인들의 보행, 대중교통 이용 등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료복지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세 번째 의료 문제가 우리에게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2000년도에 이제 개호보험을 시작하면서 의료와 복지와의 연계, 그러면서 노인 요양 산업들이 좀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또한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2040년 인구 절벽이 문제시되고 있는 부산과 그리고 이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센터가 공동으로 실버케어와 헬스케어 테크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노인의학의 메카, 뭐 일본의 국립장수연구센터가 그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어떤 선진 연구들을 좀 진행해 왔는데요. 생리적인 노화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을 만든다든가 그것에 필요한 어떤 제도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로서
기관들이 어떤 공통적인 과제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허브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란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늦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그동안 일본의 연구 성과와 실버 케어테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측면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고령화 문제는 21년 기준으로 한일 정부 예산을 봤을 때요. 한국이 555조, 그 다음에 일본이 106조 엔. 20년 기준으로 보면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국이 48%, 일본이 257%나 됩니다. 국가 부채 GDP 대비 60%를 넘는 연도가요. 한국이 24년으로 예상되고 일본은 딱 94년이었습니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비용, 부담 이것이 막대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돌봄 인력을 잘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실버 케어테크와 같은 이러한 실버 산업들을 중요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문제를 이런 경험한 일본, 그리고 그것을 바톤 터치로 이어받은 한국이 아마도 이런 경험을 잘 교류를 해서 선진화된 기술들 이것을 협력한다면 아마도 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고령 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 없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 두 나라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고령 사회에 대한 해결 방안,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의 원론적 방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교수님께서 원론적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양, 일본 간의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출산율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동력 인구 정책들, 어찌 보면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들, 생산 연령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구들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의 어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근로자를 키울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내지는 공평하게 일과 가정을 정립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을 어떻게 모시느냐, 즉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가기 위한 복지 예산의 증액,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음 두 번째 섹션에서 다뤘던 어쨌든 이러한 원인과 문제의 순서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노인을 어떻게 돌보느냐, 그것 외에도 노인의 건강, 노인이 어떤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진입하기 전에 건강한 노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또는 예방접종, 그리고 치매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적인 참여입니다. 노인이 건강하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참여, 이러한 운동들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것들은 실은 노인의 고독사를 막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고독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회적 참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사회공헌과 같은, 그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취미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문화체육활동 등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봄 인력의 종사자들을 전문화시키고 고도화하는 일, 우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처럼 개요보험 진행 후에 색다른 직군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도 요양보호사들이 가능하면 다른 직군들과 협응을 해서
간호라든가 복지 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 인력 이런 직군과 협응이 가능한 그들의 어떤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경력 사다리를 만들어서 젊은 인력이 이런 요양 산업에 투입되어야만 복지, 의료, 다직종에 있어서의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령 사회에 친한 도시계획, 우리가 도시계획 안에서 노인이 살기 편한, 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노인들의 어떤 보행, 대중교통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편하게끔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고 진행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10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공 교통시설을 타고 이렇게 오락내락 하면서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일본 노인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 안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대 제가 중반경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다음에 한국 분들은 자리만 비면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노인들은 안 하면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노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물론 개중에는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데 망설이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도 아마도 뭐 일본의 노인들이 좀 더 좀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저도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인분들이 좀 오지랖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노인분들 이렇게 보면은 집안 문제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 쿨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 많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건강한 그런 분들을 목표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늘어난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AI 기술을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개별 문제에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병 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수가 늘면 그들을 지원할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 할 넘버 서포트를 개발했습니다. 뇌에서 생체전이 신호를 검출해 자기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할은 노화로 인한 환자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 사회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